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돈입니다. 돈.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돈은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과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학과 온 학생들한테 질문을 제가 2학년 때 이제 보통 제 과목은 다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해보면 경제학과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왜 왔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되게 질문 받은 학생 중에서 한 80% 정도가 경제학과에 오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아마 배울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보내요. 그럼 평생 동안 돈을 한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 이제 물어보면 이게 제가 서울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물어보고 저희 과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부산 사람들은 스케일이 작아요. 서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돈을 벌면 좋겠다고 하는 액수가 되게 100억이 넘습니다.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지금 강남에 그냥 보통 아주 평범한 아파트가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 정도는 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셈인 것 같고 부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과 학생들한테 지금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5억도 큰 돈이긴 하죠. 우선 저도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돈은 벌면 좋은 것이니까 그 돈을 벌고 싶다. 그 욕망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보통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면 그래서 25억을 벌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는데 자네가 평생 동안 25억이라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냐.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사회를 보통 경제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공전의 히트를 쳤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책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돈을 못 버는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고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과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제 수업을 끝날 때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학생들이 진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제 책 안에도 있지만 누구나 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벌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벌고 싶지만 실제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정말 예외적인 사람 이외에는 돈을 그렇게 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원하는데 누구나 다 돈을 벌고자 하는데 돈을 벌 수 없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돈과 관련된 수수께끼 누구나 다 원하고 누구나 다 많이 갖고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돈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돈을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통 주어지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논술한 마당 때문에 오신 이유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듣는 얘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될 건데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과를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서 많은 돈을 벌어라. 그게 우리가 통상 여러분들 나이에 저도 많이 듣던 얘기고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달리 제가 이 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시험을 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만났고 이 책을 보고 나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과정을 하나씩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그러느냐? 그 단적인 예를
여러분 요게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여기에 양쪽이 보이죠? 이게 강남에 새벽 2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학원이에요. 이거 애가 서 있죠? 학생이 하나? 새벽 2시에 강남의 학원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어났죠. 그런데 이건 뭐냐? 제가 2009년도에 독일에 1년 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독일 가 있을 때는 시골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는 사정이 좀 있어서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살았고 거기서 아파트를 구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좀 색다른 풍경을 느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강남에서 새벽 1시나 2시에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요 줄을 서야 돼요. 잘 잡을 수도 없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남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베를린에 도착을 해서 제가 도착한 그날 이미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 한 4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열쇠 인기 받고 그 다음에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제가 구한 아파트는 제가 이제 홈런 몸으로 그냥 빈몸으로 갔기 때문에 가구랑 다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려고 밥해 먹고 자려고 이제 기다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녁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좀 집을 정리하고 나니까 한 6시 정도가 됐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게 베를린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길에 사람이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한국에서 독일로 가게 되면 떨어지는 공항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이거든요.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제 떨어진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자고 보통 그날 도착하면 저녁입니다. 독일로 도착하면은 저녁에 가서 거기서 자고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도착해가지고 저녁 7시밖에 안 됐는데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도 굉장히 번화한 상업 이제 이 도시예요. 그런데 7시밖에 안 됐는데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앞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처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것이죠.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24명이나 죽음으로 내몰렸고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까운 데입니다. 부산에서 보이죠? 여기 부산에. 한진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숱한 노동자가 해고가 되자 거기에 저항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깨비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통 가르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막상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깨비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금방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비되는 풍경은 뭐냐? 여러분들은 아직 어렸을 때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히트를 했던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위에 있는 드라마 아시겠어요? 시크릿 가든입니다. 시크릿 가든. 요 남자 양반은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가 해병대 288기인데 이 양반 아마 1500기쯤 될 거예요. 근데 해병대 출신. 이 시크릿 가든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여러분들 사랑을 주지란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은 보통 찌질한 노동자고 한 사람은 재벌 2세입니다. 보통.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여기도 그렇습니다. 재벌 2세. 남자 여자가 둘 다. 여자는 보통 그 평범한 여자들이고 남자가 되게 부자로 나와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웬일인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길라임이처럼 앨리스에 나오는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이 배우처럼 다 별 볼 일 없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재벌2세를 동경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죠. 도대체 수수께끼가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자, 요 수수께끼를 우선 풀기 전에 그러면은 애초 인생이 또 애초 사회가 처음부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처음부터 이렇게밖에 없는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또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진국 두 나라를 소개를 해줬겠어요.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국민소득이 1인당 22,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배 정도 잘 사는 선진국, 2배 정도 잘 사는 선진국을 하나는 뭐냐? 되게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요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북유럽 이외에 있는 선진국, 그 두 개가 되게 대비가 되는데 북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그 나머지 나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일본을 보통 꼽습니다. 이 두 개 나라는 사실은 나라의 국가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서 서로 많이 대비되는 나라들이에요. 이 두 개랑 비교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도에 독일이 몇 달러냐? 4만 불 정도였습니다. 4만 불. 미국은 얼마였느냐면 4만 7천 불이었어요. 미국은.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독일 노동자들이 1시간에 약 37달러를 2010년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노동자들은 1시간에 24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보다는 미국이 국민소득에 있어서 약 20% 더 잘 사는 나라죠. 훨씬 부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1시간당 받는 임금은 독일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비해서 30% 이상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연간 노동시간으로 따져보니까 독일 노동자들은 연간 1,400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미국 노동자들은 연간 약 1,800시간 일을 하는 것이죠. 미국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국이 그대로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37 곱하기 1,400, 24 곱하기 1,800. 독일 노동자들이 수천 불을 더 받아요.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독일 노동자들이 독일이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더 적은 나라인데 노동자는 미국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간도 적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받는 임금을 뭐라 그러냐면 직접 임금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직접 받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 직접 받는 것 이외에 국가나 사회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르거든요. 사회안전망이라고도 부르고 요 사회안전망 내지는 사회보장제도 요게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으로 보면 독일은 약 25%, 미국은 약 16%입니다. 요 두 개 중에 요 두 개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 의료보험을 자기가 들어도 의료비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의료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쌌어. 사실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 있어도 돈이 들고 보험에 들기도 어렵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아프면 대개 처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동네 가까이에 있는 비정규 의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냐면 동양에서 온 사람들, 침쟁이 같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침을 놓거나 뜸을 놓는 사람들.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런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험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유럽은 가면 병원에 가면 일단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아프다 그러면 우선 병부터 치료해요. 그런 다음에 보험 증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요. 의료비는 자기가 보험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대학을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을 가려면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등록금 문제가 있어요. 등록금. 여러분 유럽은 독일, 스웨덴 두 나라는 모두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공짜거든요. 학생 회비만 1년에 조금 냅니다. 한 10여만 원. 나머지는 돈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학 등록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주립대학을 가게 되면 보통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좀 그래도 뭐 대학 중에서 좀 괜찮다는 대학으로 꼽는 주립대학을 가게 되면 공립입니다. 대개 연간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의 학비를 내야 되고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리고 사립대학을 가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대학을 못 갑니다. 미국 대학생들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대학생들이 빚이 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일본에는 거지가 유명합니다. 이게 이 사람 좀 이분한테 좀 미안한 것이지만 신문지상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냥 빌렸었는데 미국인들은 거지가 많습니다. 거지는 보통 어디 있느냐면 도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곳에 있어요. 도시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곳 앞에 신호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차가 정지했다가 신호가 푸른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도시가.
따라서 그 앞에가 차가 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홈리스, 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지입니다. 일본에는 동경 한복판의 신주구역, 가장 번화가 구역의 그 지하철역에서 이 기숙하는 이 거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지들이거든요. 그런데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어떨까? 독일과 스웨덴은 거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집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이 만약에 해고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적어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사회적 평균 임금의 약 60%를 평생 동안 먹여 살려요. 어느 누구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차를 빼앗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애를 키우는데 부모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 제가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이제 많이 그걸 권해요. 세상은 우리처럼 살고 있는 것만 세상이 아니다. 많은 다양한 세상이 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사회가 유지되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능하면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어려우면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알바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2학년 여름방학 때 반드시 가능하면 유럽을 가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미국을 가본 학생도 있고 유럽을 갔다 온 학생도 있고 돈이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은 두 나라를 다 가봅니다. 갔다 와서 물어봐요. 어디서 살고 싶디? 누구나 다 독일이나 스웨덴을 갔다 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오기 싫더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면 그 나라는 너무너무 살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는 거기 우리가 한번 가보면 살고 싶어지는 나라가 있고 다른 한 나라는 미국이나 스웨덴, 일본에 가가지고서는 별로 그렇게 썩 한국에 비해서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것이죠. 요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독일과 스웨덴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조직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로서 먹고 사는 데에 그 사회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잠깐 본 것처럼 노동자들 가운데 이렇게 크레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분향소 앞에서 죽음을 목도하거나 또는 죽음 직전으로까지 몰리는 그런 벼랑끝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러면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이처럼 노동자를 먹고 사는 것이 비록 1인당 국민소득은 좀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좀 작다 할지라도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래서 큰 불안 없이 절벽 끝으로 몰리는 일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반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거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둘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노동자 정당이 없거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긴 있으나 굉장히 조금밖에 조직이 안 돼 있고 힘이 거의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노동조합도 너무너무 힘이 약하고 노동자 정당이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 나라는 모두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가 일찍 시작된 선진국들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조합과 정당이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자 정당이 없느냐 하면 이게 이 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막스의 자본이라는 책. 제가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막스의 자본이라는 책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이 책을 올바로 읽고 이 책에서 남겨진 유산에 따라서 깨미들이 노동자들이 실천을 꾸준히 한 나라 그 나라들에서는 독일과 스웨덴처럼 되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자본이라는 책 여러분 이 책은 1867년에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소개됐느냐면 1987년에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가 한 사회 속에서 편하게 먹고 사느냐 안정되게 아니면 불안하게 계속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유산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안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험의 정체는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이 일러준 방식대로 실제로 했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된 데 반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상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걸 좀 느끼긴 하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되게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직원의, 그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사장님 앞에 꼼짝 못하죠. 요즘 뭐 가끔 이 신문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 자기가 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노동자들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노동자에게 주먹으로 휘두르거나 또는 몽둥이로 때리거나 아니면 조인트를 까거나 이런 것이 신문이 공공이 나요. 요새 말하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죠. 이게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노동자들 함부로 다뤘습니다. 그 함부로 다룬 역사가 거의 15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랬는데 노동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치고서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게 바뀐 겁니다. 이 책이 1867년에 나왔고 이 책의 가르침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려고 했던 모임이 1889년에 만들어졌고 이 1889년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장님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무서운 겁니다. 이 책은 세상을 바꾼 거거든요. 이 책이 바꾼 세상의 내용이 뭐냐? 아까 잠깐 우리가 첫 모두에 얘기를 했죠. 누구나 다 돈을 필요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그 돈을 벌 수 없게 만든 그 구조를 상당 부분 바꾼 겁니다. 완전히 바꾼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책이 결국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돈을 벌고 싶지만 벌 수 없는 그 구조를 상당히 완화시켜서 그래서 돈에 대한 갈망과 돈으로 인한 궁핍을 상당 부분 추방한 대표적인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 이 책은 도대체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 두 개의 답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벌고 싶어하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이 책 안에 이제 내용 안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왜 가난한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이 책이 일단 풀어줬고 그 다음에 이 수수께끼를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 책이 똑같이 주었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은 우리가 처음에 가지는 수수께끼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먼저 이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 출발점은 어디서 넣느냐면 원래 우리가 어릴 때 그릇만만 시작하면 사실 저도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에 제가 글자를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느냐면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라고 하는 이솝우화였습니다. 이 우화에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부, 옷, 뭐 재화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 사람에게 유익한 모든 물건은 사람이 직접 손을 거쳐서 노동을 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옷이나 신발은 만할 것도 없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 받아 먹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로 물조차도 그 물을 고인 그 샘에서 내가 직접 떠서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은 내한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지는 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를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미와 배짱이와는 바로 그걸 가르칩니다. 부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를 열심히 만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깨미처럼 그래서 깨미와 배짱이와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겨울이 되면 멋있는 옷 입고 집에서 담배 피면서 난로 앞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반면에 배짱이처럼 땡땡이를 치게 되면 한참 일을 해야 될 나이에 결국은 아무 부도 모아놓지 못하고 겨울이 되면 쫄쫄 거지처럼 깨미 집에 가서 그거를 하게 된다. 그게 깨미와 배짱이라고 하죠. 여러분 깨미와 배짱이에는 우리가 누가 들어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부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그 부를 자기가 갖게 되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제일 첫 번째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사실 부산일보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라고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제가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그 초등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1위로 꼽았던 것이 그 당시에 뭐였느냐 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였습니다. 국회의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동의합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 되는 게 제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국회의원이든 뭐 어떻게 되든 그럼 뭐 재벌가에 시집을 가든 재벌가에 장가를 가든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은 학생이 20%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에 17%밖에 안 됐어요.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사회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깨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까 시크릿 가든에서 본 길라임이처럼 찌질한 가방에 찌질한 옥탑방에서 살아요. 반면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든 엄청나게 좋은 이 추리닝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에서 사는 그 김주원인가요? 그 재벌 2세는 실제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그 하루도 대부분의 경우 드라마에 보면 하루도 멀다 하고 아침에 잠깐 얼굴 도장만 찍고 바로 나와가지고는 길라임이 뒤만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는 부자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땡땡이를 많이 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이상한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에서 가르치고 있던 그것이 현실에서는 역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역전의 원인을 막스란 사람이 어디에서 찾아냈느냐 하면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뒤집어진 것이 언제부터 뒤집어졌느냐 그걸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대체로 18세기 중반 그때부터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체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두 개 경제체제를 비교를 해보니까 답이 금방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데 살았어요. 농촌에 살았습니다. 인구의 약 95%가 농촌에 살았고 농촌에 살던 이 농민들은 대부분 다 자기 마을 앞에 있는 농가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수확한 물건을 가지고 겨울에 양식으로 삼아서 한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소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하던 곳에서 바로 소비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이 동일했고 생산과 소비를 하는 장소가 동일했어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했던 겁니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생산에 투입한 노동이 많으면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면 내가 소비할 부도 따라서 커지게 돼 있어요.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두유는 제가 생산한 거 아니죠? 이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저걸 생산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대학생들이 커피인데 여러분 그 커피를 아무리 뚜렷하게 쳐다봐도 그 커피를 생산한 농민이 어느 나라에 나이가 몇 살이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비하는 그 부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 누가 생산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누리는 모든 부를 어디에서나 슈퍼 같은 데서요. 슈퍼 같은 그죠? 이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죠.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면서 교환이 양자를 매개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소비할 부를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지 내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고 나면 깨미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소비할 때 누릴 수 있는 부가 함께 커지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는 노동을 투입한 생산에 아무리 많은 노동을 깨미처럼 투입한 사람도 소비를 옛날처럼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깨미와 배짱이가 깨미가 잘 살고 배짱이가 못 사는 이 원리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교환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환, 그 가능성은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벌 2세는 배짱이처럼 땡땡이 치는 재벌 2세는 잘 살고 깨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못 사는 이상하게 그게 현실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실제로 만들어진 것이죠. 요거를 막스는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실현되던 시기, 요거를 자본주의 이전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를 자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결국 돈을 우리가 누구나 다 필요로 하지만
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는 자본주의라는 구조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 안에서 도대체 새로 있는 이 두 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본주의 이전과 자본주의 이후를 비교해보면 딱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없던 교환이 등장한 것이죠. 옛날에 없던 교환이. 따라서 이 교환 안에 모두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교환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부를 만들어내는 깨미가 가난해지고 부를 만들지 않는 배짱이가 그 부를 오히려 누리게 되는지 요 수수께끼를 막스는 어떻게 풀었느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막스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깨미와 배짱에 의해서 이미 짐작을 하듯이 모든 부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노동량이 곧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노동량은 뭘로 측정을 하느냐면 노동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부의 크기를 인간의 노동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담 스미스라는 분이에요. 이거를 노동가치론이라고 합니다. 그 애담 스미스가 이걸 과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이거는 과학의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금방 하나의 수수께끼가 우리 속에서 금방 우리한테 하는 의문이 하나 떠올라요. 무슨 의문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하루에 24시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보통 일러지는 이건희 회장님도 그리고 그분의 후계자라고 불러지는 이재용 씨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정도로 잘 사는 분으로 알려지는 현대자동차의 정문구 회장님도 그분들이 저보다도 수십만 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수십만 배나 더 부자이긴 하지만 제가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만 24만 시간을 가지고 있다든가 240만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저와 똑같이 24시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와 똑 마찬가지로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일정하게 인간으로서 먹고 입고 자고 쉬는 시간을 빼고 나면 누구나 하루에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의 크기를 잠재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태어난 겁니다. 인간은 원래 노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잘 살고 누군가가 못 사는 이유가 이상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못 살고 일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부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수수께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수수께끼는 교환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막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노동시간이 교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타인의 노동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금방 설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 우리 사회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기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누구한테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 제 책 속에 있어요. 저 올라올 때 택시 탔거든요. 여러분 택시는 지금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가 있는데 회사 택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님들은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 하느냐 12시간 근무합니다. 보통 아침에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교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차를 받으면 저녁 6시에 차를 주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에 차를 받으면 저녁 7시까지.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조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야간조는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12시간 일을 하는데 12시간을 일을 해서 이분들이 보통 버는 돈이 수입이 한 18, 9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름값을 자기가 버는 돈에서 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루 종일 움직이면 보통 지금 LPG 값이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요. 5, 6만 원 정도. 그러면은 13만 원 정도가 남죠? 요 13만 원을 이제 자기가 수입으로 받으면 이 수입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수입을 회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산납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13만 원 가운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12시간씩 일하는 각
택시 기사님들이 회사에 내는 그 산학금은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됩니다. 11만, 12만 원. 그러면 만일에 12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만 원이 남죠. 요 만 원은 택시 기사님이 보통 일하는 도중에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값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푼도 없어요. 다 회사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는 이 사람의 돈 12만 원을 매일 받습니다. 택시기사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2시간을 일하면 하루 반을 일을 합니다. 하루 반. 그래서 택시기사는 보통 며칠 일하느냐면 한 달에 21일을 근무를 하게 됐어요. 21일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택시회사에 한 달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냐?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250만 원을 이 사람이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보통 월급으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월급으로. 그래서 150만 원은 자기가 못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하루에 12시간 일한 것 가운데에 실제 자기가 봉급으로 받아오는 것은 요 가운데에 몇 시간이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시간으로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 7시간은 자기가 봉급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즉 노동을 하면 부가 만들어지죠. 택시기사가 노동을 하면 수입을 얻습니다. 그 수입 가운데에 이분이 가져가는 것은 3분의 1. 그것만 자기가 임금으로 받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회사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라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하루에 자기가 일하는 노동시간 가운데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과 다른 사람의 수입으로 받쳐지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가 일하는 노동시간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를 위한 시간, 하나는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게임이가 일을 하고도 못 사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가져가는 요 노동시간이 적고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반도 안 되는 거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작고 타인을 위해서 빼앗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가 이 게임이가 가난한 이유는 자기가 일한 노동시간을 자기가 갖지 못하고 절반 이상을 3분의 2가량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이런 의미는 들어있죠. 아니 그 사람은 왜 자기가 일한 걸 남한테 빼앗긴단 말이야.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몸만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무직 노동자는 컴퓨터하고 회사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산직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원료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기사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택시가 필요하죠. 여러분 택시기사님이 하루에 18만 원을 벌어서 그 중에서 11만 원을 회사에 산학금으로 바치는 이유는 그 택시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생산수단이라고 불러요. 요 생산수단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회전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사장님이 밑에서 회전의자가 아닌 보통 평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난번에 사만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장한테 결제받으러 온 이사를 따귀를 때리고 조인트를 까고 그랬어요. 잘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딱 째려볼 거 아닙니까? 째려봐요. 째려봐. 옛날에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꼽아. 이럽니다. 아니 꼽습니까? 아니 꼽으면 사장이 되라는 사장. 당신도 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수수께끼를 내요. 돈 버는 것이 제일 좋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인데 자 돈을 많이 버는 가서 염두에 두고 당신이 자네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거 그거 어디서 나타납니까?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의 재벌 2세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은 옛날에 이재용 씨였어요. 왜? 이재용 씨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런데 이재용 씨하고 대학생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은 1학년 때 들어가게 되면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갖 스펙이라는 걸 쌓아야 됩니다. 우리 경제학과는 금융 5종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선물 투자 상담사, 증권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여러 가지 자격증을 5개를 따야 되고 그 다음에 토익이라고 하는 영어를
대개 850점에서 900점 정도 따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도 웬만한 데 취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따려고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 봉사도 있는데 봉사. 그래서 봉사, 인턴, 대학 4년 동안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정신없어요. 그리고 방학 때 비는 틈을 따라서는 가끔 휴학을 해서 해외에 가서 연수도 해와야 됩니다. 요새 영어 연수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대학 4년이 고달프지? 고달픈. 그런데 자네가 제일 부러워하는 이재용 씨는 자네하고 똑같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스펙 쌓느라고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갔다 오느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두 사람 간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죠. 한 사람은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택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이재용 씨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회사, 바로 생산수단, 우리가 오늘날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자네는 자본이라는 걸 갖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앞서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 수 없는 까닭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번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한테 처음에 장래 희망을 얘기하면은 사장, 자본가, CEO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졸업할 때 물어보면 드디어 그게 속절없는 것이라는 아닌 것이죠. 불가능한 거거든요. 돈은 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노동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돈을 벌려고 해도 절대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뭘까? 여러분 처음에 이 노동자들이 빼앗긴 것의 정도 이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 시기에는 지금 제가 13만 5시간 7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원래 자본주의 초기에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서울에 있는 밀리오라는 곳 앞에서 한 노동자가 몸에 석유를 끼얹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이 노트에 유서처럼 써놓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서 당시에 그 지역이 청계천의 평화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당시는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이 섬유봉제였어요. 그래서 그 섬유봉제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주로 그 시장에 많이 근무했었고 그 사람들의 일상을 적어놓게 됐어요. 거기에 무엇이 되어 있었냐면 당시에 그 섬유봉제 공장에서 지금 대체로 여러분들 또래입니다. 보통 16세에서 17세 정도 된 이제 보통 중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초반에 다녔어야 할 애들이 보통 거기에서 이 미싱 보조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노동자들이 몇 시간 일을 했냐면 하루에 약 15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받았던 봉급이 얼마였냐면 일당 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당 70원이라는 돈이 얼마만큼의 돈이었느냐면 그때 삼계탕 한 그릇이 200원 할 때요. 200원. 그러니까 삼계탕 3분의 한 그릇 삼계탕 한 그릇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하루 15시간 일을 하고 봉급을 받았던 겁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비참했었지만 외국에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겪은 모든 나라가 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걸 그대로 백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걸 막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막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너무 적은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1790년대부터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하고 1800년부터 사장들에게 와 그래 많이 가져가노?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해관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도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이 타인의 노동시간을 뺏어가던 사람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사회가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혁명이라는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상영이 됐었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도심에 일반 노동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과 경찰과 이제 그야말로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막스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잠깐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노동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먹고 쓰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고 있고 쓰는 것을 만드는 그 노동시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되면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자들이 물론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뭐냐. 노동자들이 빼앗긴 이 노동시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한테 대해서 제일 심한 욕은 뭐냐면 너 인간도 아니야! 이게 제일 욕. 사람 보고 사람 아니라는 게 제일 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구분된다.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가는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구분된다는 것이 무엇으로 구분되는 것일까? 그걸 알려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 꼽는 사람이 보통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쯤에 살았던 크로마뇽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크로마뇽이는 어디에서 그 흔적이 발견이 되었냐면 프랑스의 남쪽 서키암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서키암 지역의 한 동굴 안에서 누군가가 거기 살다가 간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인간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흔적을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거기에 남겨진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귀가 뚫린 바늘이었고 하나는 바로 이 벽화였습니다. 벽화. 여러분 어떤 동물 가운데에서도 벽화를 그리는 동물은 없어요. 지난번에 월드컵 축구할 때 우승팀을 알아맞혔다는 영리한 문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어 중에도 굉장히 영리한 문어가 있구나. 그런데 그 문어가 혹시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벽화를 그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벽화는 오로지 인간만이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벽화를 그리는 시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벽화를 통해서는 식량도 신발도 옷도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아요. 이 시간은 뭐냐? 그냥 노는 시간입니다. 노는 시간. 여러분 노는 시간을 바로 여가 시간이라고 하고 이 여가 시간을 가진 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여가 시간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동물 중에서도 가끔 쉬고 있는 걸 봐요. 사자가 나무 그늘에서 앉아 자든가. 그런데 동물이 쉬는 시간은 다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 노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휴식 시간일 뿐 그걸 동물이 놀고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물이 그걸 놀고 했으면 논 결과물, 바로 유리의 결과물인 이런 벽화 같은 걸 남겨놨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인간만이 이걸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신의 노동시간을 타인에게 노동자가 빼앗긴다는 것은 원래 여가 시간이었던 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원래 여가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게. 요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되기 전 그게 중세 봉건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조시대 때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수탈해 갈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뭘 조사를 했느냐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갈 주된 대상은 생산자인 농민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농민, 일반 쌍놈 농민이죠. 쌍놈 농민이 1년에 며칠을 일어나는지 노동하는 날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평균 몇 시간 일어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옛날에는 한밤중에 일을 안 했거든요. 밤에는 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하는 16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일어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0시간. 그래서 연간 이조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기 직전 우리나라의 제일 하층 계급이었던 일반 농민들이 1년에 몇 시간 일을 했느냐면 약 160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에 대부분의 나라는 대부분 주업이 농업이고 따라서 농민들이 대부분 그 국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럽도 조사를 해보니까 중세 농노들이 대부분 다 1600시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된 지금 자본주의가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고 그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에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등부터 34등까지 그거를 우리가 OECD 국가라고 합니다. 그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재작년 기준으로 17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34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이 옛날에 자본주의 이전에 우리가 미개하다고 불렀던 그 중세 봉건제 하에 최하층 계급이었던 일반 농노가 일하던 노동시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최근에는 2위가 돼서 멕시코가 우리가 따라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2위가 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 1등이었어요. 노동을 많이 하기로.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입니다. 2200시간. 그리고 요 위쪽에 우리 울산 있죠. 울산에서는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회사는 두 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바로 그 현대자동차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원이던 분들이 자기 자녀가 현대자동차에 들어오게 되면 가점을 달라고 회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회사하고 협상 타결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하면 가점을 받아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 좋은 현대자동차. 그 현대자동차가 1년에 몇 시간 일을 하느냐? 2500시간 일을 합니다. 2500시간. 그리고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아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고 70원의 임금을 받아간다고 한 노동자가 그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분신을 했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몇 시간 일을 했느냐? 연간 3000시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초기에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3500시간에 달했어요. 원래 자본주의 이전에는 1600시간밖에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3000시간, 3500시간 일을 왜? 원래 놀던 시간을 이제는 자본가를 위한 노동시간으로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으로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 마산에서 나왔거든요. 마산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때 저희 집은 이제 지대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12월 달이 되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면 한 달씩 그냥 그 친구 집에서 놀다가 왔어요. 그 한 달 동안 그 친구 집에 가보면 그 마을에 온 사람들이 제가 가서 놀고 있는 1월달 한 달 내도록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도록 놀았거든요. 내도록. 사실은 한 달을 노는 게 아니라 보통은 추수가 끝난 11월달부터 놀기 시작해서 한 넉 달 정도 놀았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도 일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넉 달 정도 휴가 가는 사람 있습니까? 대학 교수 말고 없습니다. 대학 교수는 사실 방학이 2달씩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저희들이 일을 안 하니까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게 강의를 하는 것일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노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고 일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심지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장 자라낸 어린애가 새벽 2시까지 학원에서 매달려야 되는 것. 이게 왜 그러느냐?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구조가 타인의 노동시간을 뺏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놀던 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막스가 그렇게 일러준 겁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제가 약간 운동권 서클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저희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대모대 기웃거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항상 전화할 때마다 그랬어요. 신준아, 대모 절대 하지 마라. 운동권 서클에서 절대 얼쩡대지 말라. 그런데 이제 어머님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어머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얼쩡대긴 했지만 왜 그러느냐?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의지는 그 정의에 대한 갈망은 그것은 가상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는 최근에 인기 있는 그 배우 한혜진이나 같이 나오고 그죠?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광주에서 있었던 시민들을 학살한 군인, 그 군인의 원흉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서 온갖 이 호사를 다 누리고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고, 그 희생당한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던 가해자 입장에서 관련된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역사에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처벌받지 않은 그 사람을 처벌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던 영화입니다. 이게 26년이 지나. 근데 이 영화는 뭘 보여주느냐? 그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마땅한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거든요. 레미제라블의 영화 제일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케이트 앞에 섰던, 그리고 그 주인공에게 뭘 전해줬던 그 어린애, 그 영화에 이제 바로 포스터에 나오는 그 어린 애, 걔까지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죽어요. 바리케이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정의를 요구했지만 그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역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바라는 의지대로, 우리가 바라는 정의, 이런 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스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이미 노동자들은 백수십 년을 싸워왔으나 그 싸움의 결과가 전혀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유명했던 프랑스의 유럽의 1848년 혁명조차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막스가 여기에 대해 답을 준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악산의 전설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치악산은 까치 칙자를 씁니다. 그래서 까치가 살던 산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치악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치악산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붙이게 돼. 영남 지역에서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이 선비가 치악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산 중턱쯤에서 갑자기 까치가 막 위급하게 짹짹짹 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까치집에 웬 큰 뱀이 한 마리 쫙 나무로 올라타가지고 그 까치 새끼들을 꽉 잡아먹으라고 하고 입을 쫙 벌리고, 그래서 이 선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짝대기 들고 막 때리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까치가 살았어요. 그래서 까치가 이제 그 엄마가 그 새끼들이 막 잡아먹히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막 쩌쩌쩌 하다가 이 선비가 자기 새끼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물론 까치 말로 했겠지만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비는 고맙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예, 선비는 뿌듯하죠. 뭔가 좀 사람다운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의를 실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씩씩하게 마저 보던 과정. 그런데 이 까치 때문에 좀 지체하느라고 산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에 해가 져버렸네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전등도 없을 때니까 깜깜하죠. 큰일 난 겁니다. 더더구나 들짐승도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 불빛이 하나 보였어. 그 불빛을 갔더니 웬 노파간 사람이 앞에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노파한테 이제 지나가는 길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파가 우리 영감이 오늘 낮에 웬 불안당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내가 지금 장사를 치는 중이다. 그래서 당신을 잘 보살펴 줄 수는 없지만 아래채에 헛간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럼 하루 묵고 가거라. 그래서 이 선배가 거기 가서 자는데 밤중에 자는데 갑자기 막 캄캄한 거예요. 잠을 깼어요. 그랬더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자기를 딱 여물대. 이 구렁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놈이 오늘 낮에 돌로 쳐 죽인 그 뱀이 바로 우리 영감탐구야. 나는 영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너를 잡아주게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이거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정말 길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일 뿐인데, 내가 만약 그게 당신 남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연히 안 주겠죠 라고 거짓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뭐 안 봐줘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앞길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은 아직 청춘이고 지금 과거를 보러 청운의 꿈을 품고 가는 길이었는데 저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면 보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구렁이가 다른 방법은 없고 딱 한 가지 기회를 내가 주겠다. 저 산꼭대기에 가면 암자에 갔는데 그 암자에 쇠종이 하나 걸려. 쇠종이. 그 쇠종이 너를 위해서 저절로 해가 뜨기 전에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산중턱에 있는 쇠종이 지 혼자 울릴 리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죽이려고 이제 자기한테 죽이려고 드디어 이제 핑계만 하나 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됐죠. 그 절망하고 있는 이 선비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이 되기 전에 갑자기 산중에서 절에서 종소리가 띵 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하늘이 너를 살려준 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풀어서 간 거예요. 자기 생각 이상하죠. 그래서 이 선비가 올라가 봤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 쇠종 앞에 낮에 자기가 살려줬던 그 까치가 머리를 부딪히고 죽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쇠종에 까치가 머리를 부딪히면 종이 울립니까? 종이 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통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이고 바위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절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치는 죽을 줄 알고 종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종을 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부딪힌 겁니다. 그러나 그 까치가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한 마리의 까치가 부딪혀서 자기는 죽고 말았지만 이 한 마리의 까치가 종을 땡 치면 그 종이 비록 소리는 못 내지만 흔들리기 시작.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마리의 까치가 탁 부딪히면 또 조금 더 흔들리는 것이죠. 두 마리의 까치는 모두 자기가 종을 울릴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뒤를 따라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이어받으면 이 종은 결국 울린다는 확신을 안고 죽어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오래 걸리고 이 오랜 변화는 인생이 별로 길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변화를 이어나갈 때 그때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은 처음 태어나서 여러분들처럼 한창 자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해서 중년이 되어서 우리 사이에 이끈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노쇠해지기 시작하면서 은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성숙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보면 태어난 것이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우리 사회에 책임을 지고 있던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가 바로 나를 낳아서 나를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탄생은 내 앞세대의 덕택이고 나는 점점점 성숙해진 다음에 결국 나도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가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 같은 자녀 세대를 낳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이처럼 한 사회는 태어나서 성숙해졌다가 노쇠해지는데 노쇠해질 무렵에 자기가 키운 또 다른 새로운 사회가 다시 새로운 성숙을 준비해 나가고 그것이 노쇠해질 때는 또 새로운 사회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창 자라는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노쇠해지기 전까지 그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과거의 봉건제와 꼭 마찬가지로 이런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구상에서 짧게는 한 10세기 길게는 한 11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게 보통 15세기까지 지속이 되는 그래서 500년에서 700년 정도 지속이 된 체제거든요. 이 500년에서 700년 지속되는 동안에 안에서 자본주의라는 싹이 커서 이 봉건제가 여러분들처럼 자식을 낳은 것이죠. 그 봉건제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본주의가 점점 자라서 이게 충분히 성숙해서 봉건제가 노쇠해졌을 때 이게 봉건제의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다시 또 수백 년 동안 충분히 성숙해서 이것이 노쇠해지기 시작할 때 자본주의 안에서 자란 어떤 싹이 이 자본주의를 새로운 사회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얼마나 걸리느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단숨에 한 번의 기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바뀌는 것이고 이것이 이어지려면 바로 치악산에서 목숨을 걸었던 까치처럼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원리는 뭘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핵심적인 원리는 교환입니다. 교환. 자본주의는 노동시간은 이 사람의 노동시간을 이 사람이 뺏어가는 교환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환의 그 기초에 있는 자본주의를 바꿔야 되는데 교환이라는 건 뭐냐? 교환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고 상대편이 내주는 것이죠. 택시기사는 자신의 노동을 택시
사장에게 주고 택시 사장은 이 사람에게 택시를 주고 이 사람은 그 대가로 일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살아가는 원천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뭐 먹고 살까요? 자본가라는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부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부는 인간의 노동시간인데 자본가 노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본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근원, 자본가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근원, 그것은 전부 노동시간인데 이 노동시간은 자본가가 한 노동시간이 아닙니다. 이 노동시간은 게임이가 한 노동시간이에요. 게임이가 한 노동시간을 모아서 자본가가 부자가 되었고 게임이가 노동시간을 뺏어서 자본가가 먹고 사는 겁니다. 게임이는 지가 노동을 해서 빼앗기지만 그중에 일부를 가져가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게임의 존재도 게임이 자신의 노동에, 자본가의 존재도 게임의 노동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모든 구조의 근본적인 원천은 바로 게임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면 게임이가 이 관계를 변혁시키는 것은 어떻게 변혁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이걸 없애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게임이가 자본가를 위해서 나는 더 이상 니를 위해서 일 안 할래! 라고 하게 되면 이 사회는 바뀌는 것이죠. 그러려고 그러면 게임이 자신이 바로 그런 결단을 내는 겁니다. 게임이가. 자, 게임이가 결단 내는 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게임이가 지금 현재 자본가에게 노동을 빼앗기는 이유는 먹고 살 수단이 없어서인데 이걸 어떻게 그만두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숨에 그만둘 수는 없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노동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면 이것이 자본주의를 기억하는 곳에 가까워지게 된다.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지구상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독일과 스웨덴이라고 하는 북유럽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북유럽이 그렇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개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 한 나라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는 미국인 일본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는 훨씬 적은 독일과 스웨덴이 노동자들이 살기는 훨씬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이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아까 뚜렷하게 드러나 있죠. 노동시간이 짧은 사회입니다. 일을 적게 하는 사회일수록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노동시간이 긴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노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사회가 노동자가 살기가 제일 힘든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시간을 누가 줄여주느냐? 누가? 지난번 대선에서처럼 안철수라는 사람이 줄여줄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민재주 후보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줄여줄 것이냐? 아닙니다. 막스는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는 요겁니다. 교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교환은 두 사람 사이에 이 꼴로 연결하는 요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느냐면 비율이라 그러죠. 비율.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런 걸 상대가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변수가 이 변수에게 의존해 있다는 겁니다. 이 변수도 이 변수에 의존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같다는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 있는 관계가 바로 교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두 사람이 다 먹고 사는 원천이 바로 게임에게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 자신에게. 그러면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노동자가 이 변화를 주도하는 원리, 그게 뭐냐? 그걸 시사해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영화는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인터넷상에 보면 금방 찾아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영화 마지막 황제는 아카데미상을 확 휩쓸었던 영화인데 영화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청나라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푸이라는 사람입니다. 푸이. 바로 이 사람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그 중국에서 일어난 이제 사회주의 혁명, 이 혁명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는데 중국에서 당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마오쩌둥은 자신이 기억해야 될 이 사회의 공공의 적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과거에 이제 그 왕조에 있었던 봉건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봉건 세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로 보면 그냥 죽여버리면 될 것 같죠. 안 그랬습니까? 그죠?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것으로는 사회가 변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변혁은 이 관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스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관계 하에서 흑인은 노예가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강신주는 강신주입니다. 일정한 관계 하에서 강신주는 타인의 노동을 빼앗기는, 자신의 노동을 빼앗기는 노동자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노동자잖아요. 교수가 그죠? 일해주고 받는 봉급 받는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바꾸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수용소 이름이 인민교화소예요. 인민교화소. 황제는 왜 황제인가? 황제는 일정한 관계 하에서만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관계를 없애면 이 황제는 뭐가 되느냐? 인민이 돼요. 그래서 인민교화소에서 이 황제는 인민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이 양반이 인민교화소장인데 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어떻게 바꾸느냐?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바꿔요. 황제가 왜 황제이냐 하면 수용소에 들어온 이 황제는 수용소 안에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 신하들이에요. 같은 뭐 봉건제 하에서 이제 그 정적들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자기를 모시던 내시, 자기를 모시던 뭐 무슨 우리나라처럼 뭐 이조참 판서 뭐 이런 쪽 전부 들어오니까 황폐하 이런. 그래서 황제가 주무십니다. 자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상해야 돼요. 일어날 때가 되니까 누군가가 깨웁니다. 황폐하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폐하가 눈을 뜨면 이불을 넣어 걷어줘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한 사람이 신발을 품 안에 탁 품고 대표놨다가 신발을 탁 신겨줍니다. 일어서면 누군가가 물을 떠다 주고 물 뜨고 세수를 하고 나면 바로 앞에 누군가가 타월을 탁 갖다 줍니다. 그래야 황제인 거예요. 교화소장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 좀 불러요. 오늘부터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타인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깬 황제는 이불을 스스로 걷고 나와야 되고 스스로 자기 신발을 신어야 되고 스스로 세수물을 떼야 되고 스스로 얼굴을 닦아야 됩니다. 그 순간 황제는 인민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영화의 제일 앞장면은 무엇이냐면 인민이 된 황제가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자금성의 일종의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그런데 이 사람이 회상을 해요. 자기를 인민으로 만들어준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자기는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인민으로 만들 수 있다니. 그래. 여러분 노동자가 돈을 벌고 싶지만 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는 우리가 봤듯이 자본주의라는 구조이고 이 자본주의라는 구조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부를 만드는 그 노동시간을 자본가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구조는 바로 자본주의적 관계라고 하는 이 교환관계이고 이 관계에서 이런 구조를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자신을 위한 노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자의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강제로 주는 것이긴 하지만 따라서 이 구조를 깨는 것은 이 노동시간을 멈추고 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은 바로 노동자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은 저는 지금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저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당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던 분들, 그 이제 자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 비도덕성, 그 다음에 뭐 정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막스가 일러줬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노동자들, 해고당하고 해고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노동자들 자신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여러분 한진중공업을 구출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어요. 아무것도 거기에 버스를 타고 온 사람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한진중공업 회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잘못을 질타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정리해고에 대해서 일정하게 다시 생각하도록 촉구한 것은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들 자신은 없어요. 노동자들 자신은 그 사람에게 비난만 하고 자기들이 한 말 하나도 없는 것이죠.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이 노동자들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처음 만들었던 노동조합, 바로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동지들이 있어요. 독일랑 같은 조합원. 숫자가 얼마냐?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15만) 명의 조합원이 있거든요. 자기들 동지들이. 이 15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봉급이 적어도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300만 원 넘거든요, 실제는. 그러면 여러분들 각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는 노후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봉급을 그대로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저축을 합니다. 이 노동자들 다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할 돈을 한번 모아보자는 겁니다. 저축할 돈을. 여러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0% 정도를 저축을 하게 되면 3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30만 원을 한 달에 15만 명이 저축을 하게 되면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 450억을 모을 수 있어요. 15만 명이. 여러분 자본가는 왜 자본가일까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가죠. 자본이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가죠. 그러면은 한진중공업에서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 자본가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도대체 휘둘렀느냐? 한진중공업의 총 자본금은 2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2,300억. 그러면 450억을 가지고 5달을 모으게 되면 2,200억을 모읍니다. 그렇죠? 한진중공업을 살 수 있는, 한진중공업만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모이는 거예요. 쌍용자동차는 그 2배. 그러면 1년 동안 만일에 이 목숨을 버려야 됐고 목숨을 걸고 철탑에 올라가 있던 이 노동자들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그 노동자들의 동지들이 스스로 생각을 했으면, 따라서 노동자들 스스로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모으면 이 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마힌드라의 지금 인도의 마힌드라 회사의 판 금액이 5,500억이거든요. 그 회사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현재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올라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쓸 줄 모르고 그 힘을 써야 될 방법을 모르고, 왜 모를까? 막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스가 세상을 그렇게 해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책을 제대로 읽은 노동자도 없고 이 책의 가르침을 제대로 되새기는 노동운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세상,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책의 유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세대는 이미 끝난 세대예요. 저도 이제 저 벌써 환갑이거든요. 이제 뭐 곧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제가 뭘 하기에는 입신한 나이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처럼 해고당하면 철탑에 올라가야 되고 해고당하면 죽어야 되고 이런 사회가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 관계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관계가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럽의 사례이고, 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100년에서 150년 동안 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그런 사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회는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 불가능하지 않은, 그러나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 일을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사회에, 그래서 돈을 벌고 싶지만 벌 수 없는 이 구조를 조금은 완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거기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노동자들, 유럽이 그런 사회로 바뀐 이유, 그거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보통 복지 모델, 이 복지 모델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바로 독일에서 시작된 겁니다. 독일에서 막스의 유산을 받았던 노동운동을 두려워했던 당시 지배자들이 이 노동운동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복지제도였고, 그 뒤에 이 자라난 노동운동이 이 복지제도를 계속해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가서 지금 오늘날 같은 저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만들었던 바로 그 조직, 그게 노동자들의 정당 조직이었는데 SPD라고 부르는 겁니다. 3인당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됐느냐 하면 1875년에 창립이 된 조직이에요. 독일 고타라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도 독일 3인당은 4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깃발은
바로 1875년에 만들어졌던 그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사실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없애지는 못했어요. 이 깃발이 사람들 품에 품을 거쳐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히틀러 치하에 독일에서 바깥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히틀러가 죽고 나서 도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3인당 당사에 걸렸던 깃발입니다.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전당대회 때마다 이 깃발을 내걸거든요. 그러면 독일 노동자들은 이 깃발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걸어온 그 길, 자본주의라는 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싸워왔던, 그리고 노력해왔던 그 길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치악산의 가치가 종에 부딪혀갔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딪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회가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더 좋은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독일이 1413시간이었죠. 인간 노동 시간이. 지금 독일 노동자들이 독일 노동운동에 당면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1400시간이면 저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독일 자동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폭스바겐이라는 차입니다. 독일의 말하는 국립 자동차 회사인데, 국영 회사인데, 이게 양산차,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차예요. 품질이 좋은 차는 이제 벤츠나 BMW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차 생산하는 숫자가. 그래서 폭스바겐이 정말 큰 회사인데 전체 노동자 수가 독일 내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몇 시간 일을 하고 있느냐면 일주일에 28시간 일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일을 하면 24시간이 되고 4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3일 반을 일을 하죠.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6개월 동안 일주일 가운데에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고 그 다음 6개월은 일주일 동안에 4일을 놀고 3일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이 딱 절반이에요. 딱 절반. 지금 독일 노동운동이 당면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율을 뒤집는 겁니다. 노는 날이 더 많은 날로 바꾸는 거예요. 노는 날이 더 많은 날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기사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5시간,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7시간입니다. 일주일에 7일 가운데 우리는 5일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죠? 이미 독일 노동자들은 3.5일을 일을 하고 3.5일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3일을 일을 하고 4일을 쉬는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자본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원래 노는 것이 본질인 인간을, 일하는 것이 본질인 인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 현대자동차 노동자 실제 자기는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 버는 기계지 내가 사람이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간으로의 조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으로의 본질, 노는 것, 그거를 되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막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의 조건을 도로 회복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노동하는 시간보다는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거고, 이 오래 걸리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진보정당이든 또는 보수정당이든 10년을 넘게 가는 게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래가는 뭘 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 별로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다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이고, 그 열쇠를 담고 있는 책. 여러분, 요게 막스라는 사람이 바로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무기를 줬던 바로 그 역사적인 책.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고, 인류 역사상 성서와 주역과 함께 제일 많이 읽힌 책 3권 읽고 볼 때 성서, 주역,
막스의 자본,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초판, 그 초판이 독일에서 나왔거든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오토 마이스너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초판 책의 표지입니다. 표지고 그 책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번역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동아대학에 오고 나서 교수가 되고 나서 새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이제 미루고 있다가 2008년도에 결국 그 번역을 다시 해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책이 너무 두껍고 분량이 많은, 내용도 좀 쉽지가 않다고 해서 좀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쓰게 될 그 텍스트 바로 보시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책도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